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했죠. 그 이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 에너지 트랜지션, 요즘에 에너지 전환 얘기 많이 나오는 트랜지션 이제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또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윤재성, 김현수, 김승준, 위경재, 신홍주, 최은샘, 홍지원, 그 하민호 연구원님 이제 콜라보 이제 서로 합작하셔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 하고 또 기업들 이렇게 소개한 자료인데 이게 거의 한 15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먼저 화학 쪽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유나 화학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아마 윤재성 연구원님이 쓰신 파트 같은데 그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또 보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VM 인텍플러스 이녹첨단수자 어제 제가 오전에 이제 일정 때문에 너무 좀 간단히만 설명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삼성 SDS, 하이로코리아, 덕산 아이메탈, IS 동서, 미중 관세 전쟁. 어제 사실 현대차가 급등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내용들인데 그것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미국 증시나 주요 이슈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빠졌고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약보합이 끝났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 어떤 회의 내용이 있는지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지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가 제약적이다. 그렇게 좀 보이진 않는다라는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조금 주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움직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제약적 정책 기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2%대로 뭔가 가려는 뭔가 조짐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지금의 높은 금리 그냥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고용이 좀 망가지거나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지 않고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연준이 아마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요새 미국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퍼스트 솔라, 블루맨 오늘 그래서 하나솔루션 날라가 버렸죠. 수소 연료 전지 난리가 나. 이것도 결국 AI예요. 데이터 센터 연결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했고 태양광에 테슬라는 또 하루 만에 급락하고 참 유럽 신차 판매 부진했다고 또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10대1 액면 분할도 발표를 했고요. 주가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4분기 실적 놀랍습니다.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도 18% 증가했고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도 월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대치 예상보다 더 잘 나왔어요. 246억 달러 예상했는데 26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2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넘는 거죠. 거의 한 4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한 분기에 매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분기 데이터 센터가 1년 전보다 427%. 그다음 H100이란 이름으로 요즘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올해 아마 하반기에 블랙엘이 나와요. 신제품. 그래서 젠스상이 뭐라고 했냐면 차세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거기 그 누구시죠? 제가 이제 그 맞아요. 김현석 특파원님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 항상 제가 워낙 꼼꼼히 잘 쓰시니까 그것도 좀 예, 따와서 이제 여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업과 국가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1조 달러 규모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가속화된 컴퓨팅, 그러니까 AI 쪽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거죠. 호퍼 플랫폼, 그러니까 저 H100입니다. 여기 이제 호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플랫폼의 생성 AI 훈련 및 추론에 대해 강력하고 가속화된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블랙엘, 여기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재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H100에 대해서 공급이 개선되었지만 H200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H100은 이제 조금씩은 이제 공급이 좀 풀리면서 좀 수급이 좀 덜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이제 H2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약이 있고 블랙엘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급이 좀 부족할 걸로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할 것 같다. 그래서 2분기 출하하고 4분기 아마 데이터를 좀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블랙엘도 매출이 올해 아마 많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 미국의 한 전략가는 모두가 수요를 주목했다. 수요가 좀 꺾이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엔비디아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블랙엘을 사기 위해서 기존 제품을 안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요가 좋고요. 또 럽튼 캐피털이 조나 럽튼 설립자는 엔비디아의 경이적인 실적이 너무 놀랍다.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쌀 수 있다. 다만 언제 이게 수요가 언제든가는 줄 수도 있어요. 영원한 성장 없거든요. 그죠? 칩을 뭐 무한대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주를 하는데 엔비디아 혼자만 지금 100m 경주하는데 그냥 한 50m 그냥 앞서간 거죠.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우사인 볼트급의 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영원히 트랙에서 혼자 1등으로 달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예. 그죠? 언젠간 들어와요, 경쟁자는. 예. 그게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 이제 엔비디아의 자동차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그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해서.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았죠. 이제 그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타상성 조사를 통과했대요. 이제 이러면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이제 제목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까지 6G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6G 표준. 5G 다음은 6G인데 요거는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 통신을 이용하는 거고 이미 여기 제일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영국의 원앱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일단 선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구축하고 그러려면 일단 위성을 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이 그러니까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쓰임새가 많죠. 특히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거 위성 개발하는 데 5년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성도 만들고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신호 오류 보상, 뭐 핸드오버, 트래픽 분산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 관련된 각종 여기 탑재체, 지상국, 단말기, 뭐 본체, 체계 종합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한테 좋겠죠.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 저 지상국 만드는 기업, 뭐 많이들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의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또 하나 시스템 위성, 세트랙 아이 위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위성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인텔리언테크, 또 하나 시스템의 비상장차 회사, 하나 페이저, 예,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또 지상국 아마 그쪽이 컨택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주항공 관련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물론 이게 6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 2030년이니까 6년 동안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은 분명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좀 정책이 있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오늘 그 한국에 가수 공연을 하나 허가했다. 저는 어떤 가수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우리 한국의 그 무슨 밴드예요. 밴드인데, 예, 그 공연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엔터주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 아, 좀 그러게요.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4년도에 2.5%, 25년도는 조금 낮췄고 물가 상승률은 동일한데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버렸어요. 경기가 왜 좋은 이유가요? 수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용찬 연구원님이 그 본인 텔레그램에 이제 올리신 걸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GDP 성장 전망치를 2.5로 상향했고 수출 때문에 수출 반도체 좋았고 내수 소비는 조금 좋아졌지만 지통만큼 좋아졌으니 호들갑 떨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순수출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간다. GDP가 어떻게 구성되죠? 순수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수출이 많이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 뺀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된 거죠. 예. 그리고 금리는 여전히 긴축적이고 그리고 인하 시기는 리스크가 좀 커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인하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조건은 하반기 물가가 2.3% 수준으로 꾸준히 내려와서 안정화되는 거. 그리고 얼마 할지는 모르겠다 인하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왜 GDP 전망치 이게 올렸잖아요. 왜 틀렸냐? 그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말씀 잘하신 게 틀렸다 맞췄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 어떻게 경제를 맞추겠어요? 그죠? 주가도 그렇고 경제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 맞추라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요. 미국은 계속 수정해요 지금도. 예, 연준하고 다 틀렸죠 뭐 사실. 그래서 미국 전망치만 해도 이제 60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예. 60번이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맞출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틀렸다고 멍석말이 하면 아무도 전망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편하다 안 하면. 그래서 하루에 2번만 맞는 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전망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 밖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아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 수출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기는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수출 잘 되고 반도체 가격 오르고 유가 떨어지면요. 이 소비가 실제 살아나요. 살아나고 거기에 금리 꺾이면 살아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조건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순차적으로 내수도 지금보단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정적으로 모든 게 내수도 끝나고 뭐 정말 안 좋다. 너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또 PF도 마찬가지로 4월에 뭐 위기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안 온다. 예, 이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답이 나온 얘기예요. 근데 뭐 위기설이니 뭐니 많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모르죠. 뭐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위기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 이제 이 금토기를 종합해 보면 생각보다 수출 좋고 내수는 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물가만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고 다만 연준이 뭔가 시그널은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 하기 전에 그 오늘 보고서 중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AI 시대 슈퍼 메이저의 돈은 산업재로 흐른다. 요게 이제 그 이번 보고서에 나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석유화학 중에 우리 유니드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 2월 달에 한번 제가 탄소 포집 관련해서 2월에 제가 저기 이제 유럽 가 있을 때 한번 올리고 간 적 있죠. 그거 다시 보시면 돼요. 거기 그걸로 우리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유니드가 거기 분석을 해드렸는데 와 주가 어느새 이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성칼륨이 결국엔 거기 들어가죠. 그 이 탄소 포집할 때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에 DAC라 그러죠. 공기 중 탄소 포집. 그래서 좀 실제 수혜가 예상되고 롯데정밀하고 암모니아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1위 회사니까 지금 주가에 별로 안 좋지만 암모니아를 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가스가 LPG랑 LNG 혼속가스 이게 이 발전소를 만드는데 둘을 이제 병행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건설 쪽은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는 안 보고 계시지만 삼성 E&A는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이 그린 수소 생산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셔야 되겠죠. 그 조선은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 있죠. 에너지 전환에서 뭐 누가 봐도 가장 큰 수혜주는 조선주예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거 수소 다 운송해야 되거든요. LNG도. 그 2차 전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좀 일단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좀 며칠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의 트릴레마 이제 세 가지 딜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간 9조 달러 어디서 나온? 그러니까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럼 매년 100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이 많이 들면요. 뭐 아무리 대의명분 좋아도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대의명분 좋죠. 명분 좋아요. 그러나 실제 돈이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면 누구든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경제예요. 사실 대부분의 모든 뭐 어디든 뭐 사업을 하건 우리 개인이 뭘 하건 간에 만약에 여러분도 명분은 좋지만 물론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너무 들면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탈탄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9조 달러. 9조 달러면 1.2 경원입니다. 이 돈을 누군가 감당하면 좋죠. 근데 세계 각국의 재원도 일부 들겠지만 다 못하니까 누군가가 소비자들한테도 전가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이 30%, 민간이 70%.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걸 하려면 이런 비용이 드는데 누가 돈을 댈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태양광, 풍력도 날아간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데이터 센터 암호화폐 전력 소비량이 전체의 2%인데 우리나라 연간 전력 사용량이 조금 미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26년까지 74%더 증가할 것 같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8,000개 중 33%가 미국에 있는데 전력 소비량이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ARM의 CEO는 10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수요 20에서 25% 차지할 것 같다 언급을 했고 챗 GPT 검색할 이제 써서 활용하려면 구글 검색의 10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 급증이 AI 성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사설에는 전력 회사들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석탄 발전소 폐쇄 연기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발전소를 짓고 석탄 발전소는 이제 퇴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연기해달라. 예, 이런 일들이 나오면 기후 목표 달성 어렵죠. 왜냐하면 이들은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걸 없애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탄소 중립,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높이면 안 돼요. 그러려면 탄소 배출 줄여야 되고, 예. 그러려면 에너지를 바꿔야죠. 친환경, 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태양광 깔고 풍력 깔고 수소 깔면 되는 거 아니냐. 보셨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유가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유가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이라 그러죠. LCOE 요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도 어렵습니다. 왜 비싸지거든요.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만 해도 비중국산보다 중국산이 훨씬 싸요. 모듈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그죠? 전력 수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구조는 어디서 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23년 미국 오일 가스 산업 M&A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서로 막 인수합병들 많이 했는데 엑슨모빌이 파이어니어 인수할 때 84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 근데 왜 M&A를 할까? 이 의미가 뭘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보가 중요한데 거기서 화석연료가 또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금리가 오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돈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전통 에너지원으로 계속 더 수익을 내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신규 투자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인수하는 게 낫다. 예. 그리고 시추 활동이 그동안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제 이 오일이나 가스 업체들이 주로 하는 게 오일 기름 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인수를 당한 거죠. 그럼 과점화되죠. 예. 그럼 공급이 늘기 어려운 거죠. 공격적으로 시추 활동 안 하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장기간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슈퍼 메이저들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것보다 올려가야 더 많은 돈을 벌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들만의 방식. 그래서 요거는 그때 제가 유니드 한번 설명드릴 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 요거는 이제 윤재성 연구원이 쓰셨던 자료에도 있었죠, 원래. 그래서 엑슨모빌 CEO가 세라윅에서 탄소 중립 가능성 쉽지 않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탄소 배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CCS, 그러니까 탄소 포집. 여기까지는 탄소 포집이죠. 블루수소. 수소를 만들 때 탄소가 나오는데 그걸 포집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엑슨모빌의 최근에 이제 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화석연료 없애지 말아라. 화석연료에서 탄소 배출 많으면 그거 탄소 수집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보유한 회사도 인수하기로 했고 가스 업체, 비료 업체 이런 데랑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200만 대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텍사스 베이타운 내 요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이것도 한번 그때 설명해드렸고요. 2027년에 완공이 되고 28년에 가동 시작합니다. 여기 일본의 최대 전력 회사인 제라가 50만 톤. 원래 여기서 100만 톤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제 일본 전력기기 회사 가져가죠.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를 그럼 왜 가져가느냐? 아니 암모니아를 왜 수입을 하지?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기존 화석 발전소 있죠. 뭐 석탄 발전소. 이런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 여기다 섞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석탄 발전소랑 궁합이 맞대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들 있죠. 화력 발전소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넣어버려요. 발전할 때 그러면 그 넣는 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요. 친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또 일본의 제라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업체와 공동 개발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저탄소 암모니아 생산하겠다. 예. 엑슨모빌은 또 LNG 규모도 늘린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암모니아, LNG, 그죠? 이런 쪽으로 좀 늘리는 거죠. 석탄은 늘진 않을 거예요. 석탄은 줄인 쪽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석탄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엑슨모빌의 글로벌 LNG 시설 프로젝트고요. 쉐브론도 글로벌 석유가스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상식과 완전 반대죠. 당연히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존 화석연료 계속합니다. 예. 모든 소비자가 전기차를 원하는 건 아니라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한 가지에 의존하면 초래될 의도치 않은 결과.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가 또 전기차 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제 언젠간 바뀌겠지만. 그리고 여기 쉐브론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중심으로 사업 전개하겠다. 그래서 세계 최대 CO2 이산화탄소 포집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2032년까지 탄소 1억 톤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가스전에서 가스를 캐요. 그래서 이제 LNG를 생산하는데 그때 나오는 탄소를 바다에 이 밑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LNG 선에 실어서 수출하는 거죠. LNG를. 예. 쉐브론은 이제 13조 원 탄소 포집소 재생 연료에 13조 원을 투입한다. 예. 그래서 100억 달러겠죠. 예, 100억 달러. 그리고 쉐브론은 미국 유타주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또 소유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동의 사우디 아람코도 석유가스 퇴출 그거 환상이다. 그럴 수 없다. 화석연료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고 에너지 전환하는 거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배출을.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 화석 연료가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분로수소 통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람코 전략의 핵심은 가스 생산량 목표치를 올렸고 LNG 비즈니스 그걸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쪽보다는 천연가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한테는 좋죠. 피팅 회사는. 그리고 자국 내에서 생산된 가스를 통해 전력 생산과 분로수소 나아가 LNG 비즈니스에도 집중할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가스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겠다. 그게 바로 분루수소죠. 분루수소. 탄소 포집을 해서 수소. 탄소 포집을 해서 만드는 암모니아. 그 유럽의 쉘과 BP도 원래는 친환경 위주로만 했거든요. 집중 투자했는데 다소 이제 중동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었는데 이들도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을 줄이기로 했고요. 예, BP 여기는 2030년까지 자본 지출 50%를 그 저탄소 프로젝트에 지출하겠다. 뭐 신재생이나 이런 데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목표를 줄였다고 합니다. 18%.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신재생보다는 화석연료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일 메이저들은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석연료 중에 LNG는 꾸준히 해요. 예. 토탈의 CEO 이제 프랑스 기업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늘 거고 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석유가스 생산을 줄일 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정말 대중화되고 뭐 그러면요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석유가스 생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LNG 재생에너지 CCS 그러니까 탄소 포집 중심으로 탈탄소 전략 수행해가지고 24년 중반까지 모잠비크 LNG 이게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도 중요해요. 요거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하는 건데 여기 모잠비크가 엄청난 천연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 플랜트를 짓고 해서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가 있잖아요. 삼호, 삼성. 이제 모잠비크 지역에서 LNG 플랜트를 통해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먼저 봐드렸고 또 내일 순차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좀 많이 못해드렸던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네. 어제 JVM 있죠. JVM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근데 이제 조제 자동, 약국 자동화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글로벌 1위고요. 의사 약사가 처방전 입력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다 분류하고 약도 조제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일단 성숙돼 있고 해외 쪽이 중요하죠. 이런 업체들의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파우치형이죠. 이제 주머니 모양. 우리 이제 약봉지 딱 뜯잖아요. 뜯어서 그냥 섞여 있는 약을 먹는데 북미, 유럽, 중국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북미는 병에 들었죠. 그래서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에 든 거를 이 병과 저 병은 같은 약물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약을 섞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병에다. 그래서 어느 걸 섞어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약물을 오남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지역별 매출 비중은 현재 국내가 많고요. 글로벌 조제 자동화 시장은 8% 성장할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노령 인구 증가, 비만, 당뇨 이런 신약 출시가 느니까 당연히 이것도 긍정적이죠. 예. 그리고 파우치형 조제 장비는 글로벌 시장 침투율 10% 미만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바이알 이 약통이죠. 이런 병이나 오남용 문제가 있고 블리스터 카드는 이렇게 찢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플라스틱 요 밑에 모양에다가 위에 스티커처럼 이렇게 위를 살짝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아는 걸 빼가지고 먹는 맛이. 근데 포장 비용이 비싸요 이것도. 네. 그래서 파우치형의 장점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겠냐. 중국은 아직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어서 조제 자동화도 시작 단계인데 결국 나중에 또 이 시장도 커지겠죠. 이미 중국엔 진출은 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세계사랑 JVM 밖에는 제조 기술이 없어요. 저 ATDPS 자동약 이제 조제 장비죠. 예. 요거는 한마디로 전 세계 4개 회사, 그 중에 3개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조제 자동화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갔죠. JVM. 그래서 특허 분쟁 다 이겨내고 지금 국내 시장 석권을 했습니다. 분산형과 집중형이 있는데 개별 약국 있죠. 약국마다 갖고 있는 게 분산형. 요게 이제 JVM은 요게 더 성장의 주된 동력이에요. 집중형은 아주 큰데 병원, 종합병원, 공장형 약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JVM이 매니스라는 로봇 팔 달린 그 장비, 요거는 이제 아마 저쪽 대규모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대비 2배나 빠른 속도로 제조를 한다고 하면 120호 자동 검수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수출 비중도 50%라서 고환율이 유리하다. 그래서 JVM도 최근에 조금 주가가 그냥 올라가고 나서 좀 부지부지하지만 조정 성장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좀 실적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텍플러스 그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고요. 예, 반도체 여기 미드엔드가 기판 있죠. 패키징 기판 사업부인데 여기가 좀 플립칩 BGA 시장이 요새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좀 매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계속 지금 패키징 투자들을 하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특히 인텔이 핵심 고객사인데 예, 신규 공장 아마 투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검사 장비의 수요 나오지 않겠냐 이게 보고 있고 예. 2020년, 21년 성장할 때도 그때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아마 이게 인텔에 납품되면서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때 시기랑. 그래서 다수의 제품들이 지금 승인 테스트가 연내 마무리되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부진하지만 플립칩 BJ 업황 개선이 하반기 이루어진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제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도 전망 대비 증가했고 예. OLED 매출 2분기도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리고 펜 적용한 터치 패널 예. 거기 그걸 디지타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은 OLED TV예요. TV가 올해 하반기에 좋을 걸로 좀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출하량도 늘고. 근데 그게 맞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 OLED TV. 그리고 또 리튬 사업 하니까 리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TV가 구조적 성장세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내년에 리튬 사업에서 성과 여부 그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업황은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서는 삼성 SDS가 꽤 긴데,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던 기업이잖아요. SDS도 SI 대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걸 통합해서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사 내부에 어떤 그 통신망 같은 걸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SI, 뭐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확실한 수요처가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성장은 없어요. 별로.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성도 높지 않고, 그래서 가치 평가에는 좀 불리하고. 코로나19 이후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하면서 한번 도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SI 기업들이 기존의 SI 비즈니스에서 그룹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 그러니까 여기에 클라우드가 붙는 거죠. 기존의 SI 사업에서 코로나 이후로 한번 성장했다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 SDS는 동탄에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나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면서 성장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한마디로 클라우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PPT 자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컴퓨터에. 그럼 그건 클라우드가 아니죠. 그냥 컴퓨터 저장인데,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통신망만 열려 있으면 가상의 그 스토리지가 있죠, 저장소. 거기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 접속만 되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죠.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5.3조 달러 되고요. 아직은 클라우드 전환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클라우드 입장에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비용을 줄여줍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 자체 서버 확충 통해서 이를 관리하는 거는 분명 한계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업들이 그걸 관리하려면 또 엄청난 데이터 센터 돈도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 그럼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그 AI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거든요. 이런 이제 모델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마이야, 뭐 코발트, 구글도 하고 있고, 그죠? 구글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다양한 AI 업데이트를 작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또 중요한 트렌드가 하나의 클라우드.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마존의 AWS만 쓴다. 그럼 그것만 썼겠죠.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두 개를 쓴대요. 나 구글 것도 같이 쓰고 싶다.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CSP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 제공하는 회사고요.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은 제공하는 회사들이고, 그걸 CSP라 그래요. 근데 MSP는 관리를 해줘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상담 받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피드백도 계속 해주는 거죠. 그게 약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MSP 시장이 지금 앞으로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공기관은 24년부터 클라우드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발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생성형 AI 관련해서 정부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금융기관도. 그래서 시장 커진다. 삼성 SDS 투자 포인트는 동탄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동쪽 있죠. 동쪽 지역에 있는 거를 GPU 센터를 추가로 개설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한테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삼성 SDS의 CSP 90% 이상의 관계사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늘리겠다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MSP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과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고, 그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사업도 좀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브리티라는 이제 브랜드 통해서 예, 또 사업을 전개하고 업무할 때 협업할 수 있는 브리티웍스, 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업무할 때 AI가 도와주는 거죠. 회의록 작성하거나 메일 메신저 대화를 요약해주거나. 패브릭스는 기업들이 보유한 이런 데이터 가지고 생성형 AI랑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삼성 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매출 발생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가 중요하죠. 클라우드가 지금 계속 매출 고성장하고 있고 꺾이질 않더라고요. 클라우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MSP 요 매출이 23%나 또 증가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CSP도 고성장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드문 케이스에 있는 기업이죠. 이런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네이버 같은 기업이 있지만 네이버를 우리가 클라우드만 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SDS는 요게 또 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로 코리아는 이제 대신증권의 박정희 의원이 Q&A를 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본 거죠. 석유화학 내에서 주요 부문별 매출 비중은 LNG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LNG 플랜트 쪽은 정유화학 쪽이 많다. FLNG 바다에서 그 이 뭐죠? 기체인 요 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주는 얼려서 영하 163도인가요? 예. 그게 이제 FLNG죠. 이거 매출 반영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나? 한 3, 6개월인데 보통 FLNG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거 FLNG 매출 반영 시기는 좀 늦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거 일정이 있냐? 지금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공시했었고요. 현재 150억 정도는 좀 취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환원에 좀 열심히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은 150억에 대한 추가 취득이나 이거는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조만간 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경쟁 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 진입 장벽은 높아요. 왜냐하면 이 피팅을 잘못 쓰면 부품이죠. 제품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상위 업체 중에 파커 하니핀이라고 있는데 이거랑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 차이가 많냐? 이제 제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저 회사는 피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하니까.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않는 부분에서 매출 증가. 뭐 요게 좀 더 맞겠죠. 연간 수주금의 목표는 22년도 수준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해양 플랜트는 고객사가 있는지 뭐 얼마나 발생한지 이걸 좀 물어봤는데, 일단 옛날에 해양 플랜트 수주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져오겠죠. 또 반도체 부분 고객사 매출 비중은 삼성 하이닉스가 역시 많고, 장비사도 일부 있는데 클린룸 기업으로 좀 발생하고 있고, 용도 산업별로 공정전환이 요기한 편인가. 반도체랑 해양 플랜트 양을 제외하면 공정 전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익률이 개선됐던 거는 물량이 증가하고 환율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생산 능력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대출받았는데 왜 그랬냐? 증여세 납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소폭 성장하고 내년에는 반도체가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사이메탈이 1분기 흑자전환 성공했고 자회사도 좋아지고 있고, 본업은 숄더볼 있죠. 동그란 볼. 기판과 칩을 붙이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게 MSC 마이크로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들. 그래서 1분기에는 저 MSP 저게 매출이 좀 요게 이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좀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이 괜찮았어요.
DDR5로 대응하던 경쟁사가 이 사업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여기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기존에 공급하던 베스트 4호 제품이 아닌 반도체 범핍용으로 사용되는 베스트 7 제품 매출이 신규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거 뒤에 보는 숫자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아서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회성 이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 숄더볼 매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반도체 소자 쿠퍼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업황 회복이 역시 중요하고, 아까 인텍플러스처럼 거기도 들어가니까 AI양 플립칩 BGA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기판에 사용되지 않는 100 마이크로미터 쿠퍼 포스트를 연말 내 첫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 위에 일정하게 간격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도금 방식 대비해서 발열 및 내구성도 우위하다. 그러니까 인터포저 위에 일정 간격이 형성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런 장치들을 깔면 되겠죠. 쿠퍼 포스터는 이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0에서 한 40 마이크로미터까지 미세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HBM TSV 그 구멍 뚫는 거 있죠. 여기도 가능하대요. 그 자회사 덕삼 데코옵스는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인데 GPS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법 장치 그런 걸 이제 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책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도 괜찮아지고 있고 연간 실적 전망치 유지했고 향후 본업 가치 성장 동안 HBM 첨단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업체로 인식이 재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다 숄더볼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칩과 기판 붙이고, 요 칩과 칩 길이도 붙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숄더볼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작은 게 마이크로 숄더볼이에요. 아주 작은 거 MS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MS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IS 동서는 실적 좋습니다. 이렇게 건설 업황 안 좋은데도 어쨌든 좋은 좀 실적을 냈고 자체 현장을 좀 갖고 있죠. 거기서 이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미분양이라든가 뭐 인건비 문제라든가 공사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데, IS 동서는 일단 개발자로서 이익 저력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경북 경산시의 중산지구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25년 하반기 중에는 본격 사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기준은 한 3.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여기서 벌어들일 순이익을 5천억까지 보고 있어요. 순이익을 굉장히 큰 거죠. 그 폐배터리 부분은 폴란드 BTS 신공장 증설, 그 다음 유럽 추가 증설 부지 확보, 미국 진출 부지 모색 등 통해서 해외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모색이겠죠, 모색이야. 그래서 건설 리스크만 크지 않다면 지금 주가는 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폐배터리 하잖아요. 전처리부터 다 하니까 저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니에요. 왜? 건설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좀 정체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리고, 지금 어쨌든 부동산 리스크가 정말 또 우리가 모르는 게 터지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특히 폐배터리 사업이 부각되지 않겠냐. 미중 갈등에서 어쨌든 폐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이죠.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도 미국과 유럽산 대형 수입차에 2,500cc 이상 되면요 관세 부과해버리겠대요. 근데 사실 별 그런 건 없어요. 23년도에 중국 수입차 78.1만 대 중에서 미국 및 유럽산 배기량은 25만 대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연간 2,200만 대 생산되는데 규제 대상은 1%라서 좀 사실상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나죠. 막 저가 공세로. 그래서 미국도 중국 오지 마라 이거죠. 중국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테슬라 제외하고는 또 중국에 사업하려면 5대5로 합작사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또 조인트 벤처 맺어야 되지만 또 그럴 때는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토종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저가 공세하는. 그 중국이 자동차 수출 대국이고요. 520만 대 판대요. 수출한대요. 예. 연간 수요 20% 수출하고 일본 제치고 수출 1위입니다. 자동차 수출 주로 유럽에 많이 가고요. 예. 근데 22년 이후 현대차 그룹 전기차까지 판매를 추월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중국 판매 비중이 5% 내외로 이미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싸우잖아요. 관세, 유럽도. 그 안에서 현대 기아는 잃을 게 없는 게요. 어차피 현대차 기아는 중국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또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출시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 인도, 한국 시장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예. 그래서 핵심 지역에서 예, 여전히 뭐 괜찮은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특히 인도 같은 데서 또 반사이가 얻을 수도 있겠죠.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니까 주주환원도 강화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또 고전을 하고 있대요. 아세안 지역 점유율이 75.6에서 67.5로,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고전. 또 중국에서도 고전하고 있거든요. 토요타 중국 판매가 16.7.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가 뭔가 이게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중 갈등 속 관세 전장, 여기에 따른 피해가 없고 내수 잘 되고 있고요. 예. 또 인도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좀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관세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예. 자, 그리고 오늘 어제 내부자 매수는요, HD 현대, 어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젠 제가 찾아봐도 없었고, 그리고 어디 있죠? 예, 전자공신이 있었어요. 어제 에코엠 드림, 와이파. 예. 그래서 요 두 기업이, 하나는 이제 전구체 배터리, 와이팜은 이제 자기 주식 소각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어제 내부자 매수는 눈에 띄는 걸 좀 보이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는 오늘도 답답했습니다.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났고요. 그냥 종목 장세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오늘은 일단 요새 외국인들 주식 계속 팔았는데 오늘은 좀 샀고, 섹터로는 오늘 뭐 당연히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이 난리가 났고 피팅까지 엔터주하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업들의 주가 다 날라갔습니다. 특히 태양광에서 정말 하나솔루션 10% 이상 오른 건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날라갔어요. SM이 11%. 예, 중국이 열리지 않냐. 그리고 주가가 워낙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풍력, 조선주도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조금 올랐고, 오늘은 이제 칩세미대가 좀 올랐고, 대덕전자 반등했고, 뭐 유리기판에선 SKC 괜찮았고요. 카지노도 일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이렇게 막 크게 띄는 이제 업종은 안 보이고, 다만 오늘 빠진 거는 기존의 주도주 전선, 구리, 비철금,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CNT, 탄소 나노튜브. 그래서 또 오늘 금호석이도 왜 빠진지 모르겠지만 5% 빠졌고, 종합상사도 그냥 LX 인터내셔널, 니켈 올랐다가 오늘 뭐 구리 가격 빠지니까 또 같이 덩달아 빠져버렸고, 아마도 전선과 원자재주들이 오늘 좋지 않았고, 밸류업도 별로 안 좋았어요. 밸류업주들도 부진했고, 2차전지는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에서는 일단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전지 여전히 안 좋고요. 오른 게 별로 안 보이죠. 이오테크니스 좀 빠졌고, 대신에 엔터주가 바톤을 좀 이어받아 좋았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ESS, 그리고 숲, 아프리카 TV 괜찮았고요. HK 이노이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4% 정도 외국인 매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뚜렷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봤지만 나온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죠. 예. YG 엔터. 뭐 한마디로 엔터 주는, 나머지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이렇게 오르기 힘드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 오르긴 올랐고, 다만 오늘은 현대차가 좀 빠졌고요. LG화학은 올랐고, 삼성물산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대중공은 올랐고요. KT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이브가 많이 올랐고, 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에 좀 부진하고요. LX일렉트릭, 하나솔루션 12%. 다만 오늘 금호석유랑 한진칼은 좀 빠지는 일부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정리는 한번 해드렸고, 시장이 어쨌든 되게 막 헷갈리죠. 헷갈리고, 이게 뭐 어렵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잘 가고, 어떤 건 또 못 가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움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좀 확실한 실적 장세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공부할 것도 많고, 정말 우리가 근데 저는 꼭 당부드리시는, 트렌드 공부하세요. 트렌드. 뭐 어느 방향으로 이런 유행들이 가는지, 유행이 끝인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들 계속 잘 주목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